역시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오면서 이 자산 시장에 나타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금 가격이에요. 네. 일단 뭐 트럼프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금을 제일 먼저 했냐? 트럼프를 못 믿겠다. 그때 미국의 어떤 신뢰, 국가의 리더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번 또 확인할 텐데, 그때 그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갈 것이다. 그 대체 자산은 결국 금 아니면 이머징이다. 동일한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달러를 기피한다는 것도 있겠죠.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대비한 포트fol리오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현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안타깝게도 원화 현금은 그럴 때 휴지가 됩니다. 인플레가 나는 순간 이렇게 은행 예금, 뭐 고정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파괴가 돼버리고, 네. 호르무즈 해협에 못지않게 무서운 곳이 대만 해협 아니겠습니까? 대만 해협에서 만에 하나 전쟁의 총소리가 또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항행로가 막히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전운이 이게 깃돈다.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 인근으로 간다. 그런 일이 펼쳐지면 중동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죠. 그때 대략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 추산됩니다. TSMC부터 제일 먼저 부서질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중 관련주가 또 엮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경제 물류가 마비되는 충격들을 한국, 일본이 제일 많이 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추풍낙엽이 될 수 있으니까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하다라는 거 잊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가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감이 안 올 만큼,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만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큰 틀에서 이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조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이 분야 대가시죠, 홍춘욱 대표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으니까 가볍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32년째 경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 차려서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는 한 1,900억 정도 AUM이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20권이 넘는 책을 쓴, 이번에 또 책 새로 나왔는데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의 저자 홍춘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 하면 항상 이렇게 호탕한 미소. 예, 참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참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질문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5년 들어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의 모습을 보셨고, 발효,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을 보셨고, 또 중동 전쟁을 보셨고, 이게 쭉 2025년을 장식한 여러 이벤트들에 트럼프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자, 그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단어, 어떤 단어가 있으십니까? 타코. 타코가 떠오르신다. 자, 그러면 타코 일러스트를 지금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홍춘욱 박사님은 왜 타코가 떠오르셨는지 한번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닭. 예, 트럼프 always chicken on.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결정적 순간이 돼서 상대가 결상전을 딱 부르짖거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사고를 치면 네.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치킨런 할 때 좀 먼저 도망가는, 치킨 게임 할 때 먼저 도망가는 쪽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사람 자체가 장사꾼이라서, 특히 대통령 되면서부터 자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달러 약세에다가 절대 우리는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들한테 해놓은 자신의 약속이 너무 크다 보니 반대로 난 잃을 게 없어라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젤렌스키도 되겠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하다. 거기다가 히토리오 앞세워가지고 해봐라고 외치는 시주석한테도 너무 지금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지켜야 될 건 되게 많은데
깃털을 세워서 치킨처럼 이렇게 막 크게 자기가 아주 센 사람인 것처럼 포장은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바심이겠죠. 이게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2년도 안 남았죠.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전에 압도적인 상하원 의석을 쥐고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그 뒤에 대통령들이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뭐 32년간 경제 분석 하셨다고 했지만 경제 분석할 때 이제 지정학적인 정세를 빼놓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최악을 항상 네.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2년 초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푸틴이 참석하는 거 보고 네. 야 이거 뭐 침공 안 할 것 같은데 뭐 다 그렇게 또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끝나 그랬다가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더군다나 러시아의 전략 물자 뭐 3분의 1이 이번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군사나 외교 전문가들 말씀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좀 요새 정말 많이 느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군사 전문 뭐 이런 분들 렛대를 달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무생물 취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더 중시하게 되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전망은 포기하고 잘 대응하자가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런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산이 제일 좋았나 이런 그 공부들 이게 지금은 제일 필요한 어떤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홍준욱 박사님 뭐 긴 시간 동안 분석하시고 또 이 프리즘 대표로서 뭐 1,9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용할 만큼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시는 게 뭐 전혀 거짓됨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그 올림픽 때 만난 모습을 보면 공격하겠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하겠지. 그러면 나는 원유를 팔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우리 원유 사줘. 내가 싸게 팔아줄게. 하고 이 바둑을 2수, 3수, 4수를 더 그렇죠. 두고 판단해야 됐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다음에는 좀 보이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사실 하마스랑 그리고 저 헤즈볼라를 다 사실상 완전히 붕괴를 시킨 다음에 굳이 이 타임에 그 테헤란을 그렇게 폭격하는 걸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지난 다음에 그런 징후들이었구나. 저게 네. 저런 징후였구나. 저 내각이 6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서 뭔가 일이 있겠구나라는 거 사실 우리 이스라엘 내부 정치 뉴스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인 구성 구도 특히 그 하레디라고 불리는 이제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교파가 전체 의석의 거의 한 20석 가까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있었던 각종 여러 가지 사건들을 촉발시킨 초강경파 유대인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감옥에 안 가게 되는 또는 정권을 잃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는 이런 행동에 나섰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이스라엘 안 갔던 거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메시지가 네. 읽히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턱을 한 방 갈긴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스토리텔링이 좀 되는데 갑작스러운 뉴스였잖아요. 특히 국제유가 우리 달러에 대해서 60불 밑에도 가고 야 이제 저유가 시대 왔다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75불 77불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건 벌어지고 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거를 뭐 미리 예상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이걸 예상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무당짓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처럼 채찍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조그마한 이슈가 생겨도 우리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이제 프리즘을 운영하시면서 그 1,900억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갖게 된 그 노하우나 생각들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일련의 일들은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를 짓누르거나 또 끌어올리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 지정학적 이슈는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전면전 할지, 아니면 미군이 참전할지, 아니면 그냥 협의할지, 뭐 이란 체제를 붕괴시킬지, 그 시나리오는 얘기만 나오지 그 시나리오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지정학적인 주제는 전망을 포기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오면서 이 자산 시장에 나타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금 가격이에요. 네. 자, 뭐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춘욱 박사님이 보신 이 금 가격 사후적으로라도 왜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온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작년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네, 올해 제일 좋은 2025년 좋은 자산 3개를 꼽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금이고, 그 다음이 한국 주식이거나 중국 주식이고, 마지막은 제가 미국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셋 중에 하나는 틀렸죠. 일단 미국 부동산은 좀 힘들어요 요새. 왜 금을 제일 먼저 했냐? 트럼프를 못 믿겠다. 제가 1기 때 2017에서 2020년 때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쳤거든요. 네. 그리고 파이어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사람 덕분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와, 분석하는 일은 못하겠다. 이 양반이 매일 그때 이제 트윗이죠. 지금 X. 거기다 맨날 트윗을 하루에 막 10개도 날리는데 죽겠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맨날 맞춤법도 틀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싶었는데, 그 쉬는 4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이겨내고 그 주변에 자기들 지인들 끌어들여서 생크탱크 만드는 걸 보고 독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해져서 돌아오면 인간이 무슨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타코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는 진짜 사고를 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미국의 어떤 신뢰, 국가의 리더가 저딴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번 또 확인할 텐데, 그때 그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다른 대체 자산으로 갈 것이다. 그 대체 자산은 결국 금 아니면 이머징이다. 근데 이머징 중에서는 한국하고 중국 정도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인도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기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은 좋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때 갈 데가 없다. 이건 두 번째는, 이거는 예측 못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의 공포가 나면 인플레 걱정이 날 때는 금이 또 이 인플레 해치 수단 이러면서 그렇죠.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예상을 못했고, 근데 운이죠. 와, 정말 이번에 나온 저는 정말 중국이랑 대만을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동에서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라는 인물됨 자체가 얼로 튈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인물이고, 좀 스타일이 굉장히 스트롱맨스럽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게 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달러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뭐 전 세계 무슨 일이 있으면 금융은 연준이 가서 딱 해결하고, 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야, 이제 너무 이 학살은 너무 심하잖아. 물론 이제 소말리아처럼 개입하다가 망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미국이 가서 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확전은 안 될 거야, 핵은 쓰지 않을 거야, 전면전은 안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대 진영들을 보면 또 역시 만만치 않은 스트롱맨들인 거예요. 그럼요. 네타냐후 그러니까 끝내주죠. 그렇죠.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다 스트롱맨들끼리 지금 으쌰으쌰하면서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군사학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사실 전쟁이 없었던 구간은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일 뿐이다. 그 40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지 그 이외의 모든 구간에는 전쟁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됨은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보다 전쟁을 좀 만드는, 전쟁을 멈추는 인물이 아니라 전쟁을 만드는 인물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제가 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킬 때 네. 금도 있지만 달러도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도 안전자산으로서 생각해 왔는데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오로지 금이 더 안전자산이야, 금이 거의 유일한 안전자산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유독 금으로 더 돈이 쏠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해보거든요. 혹시 저의 의견이니까 홍 박사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일한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달러를 기피한다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중에 상당 부분이 동결되고 네. 또 심지어 유럽에서는 그 외환 보유고 운용한 자금에 나오는 이자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쓰자고까지 그렇죠. 지금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운용하는 게 자기가 만약에 하나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달러를 운용하기보다는 금으로 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왜냐하면 이제 금은 바로 현금 박치기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만한 게 몇 억이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에 대한 선호가 이런 면도 또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돈의 흐름에 또 저자시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대략 한 4년 동안은 트럼프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은 더 고조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 스트롱맨들이 지지 않겠다 하면서 대응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의 흐름은 금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에서 네. 다 아신 분들 놀라시는데 아니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놀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방금 아까 전쟁이 인류 역사상 없던 시기가 없었다라는 표현에 동의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전면전이 없었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근데 이게 전면전이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총력전이라 그러잖아요. 전 국민의 어떤 경제력을 모두 갈아서 군인을 먹여 살리는 데만 쓰는 그런 세상이 이제 또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전쟁 나면 네. 그 종이 화폐의 신뢰성들은 떨어지고 어떤 그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그 환경이 달라진다라면 코인 같은 그런 이른바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산업별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 무기나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예산을 더 올려잡는 액션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쩌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 전운만 가져온 거죠. 그 전운만 가져오고 긴장하게 만들고 아무래도 방위비를 더 올려잡게 만들고, 싸울 생각은 없었고 타코스럽게 중요한 순간에는 뛰쳐나갈 생각, 발을 빼고. 네, 그 생각으로 처음부터 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야, 이건 뭐 그냥 무기 회사 사야 되겠네. 그렇죠. 금 가격도 금 가격이지만
방위 산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사실 우리나라 조방원이라고 이제 요새 주도주가 나오는데 네. 원은 빼고 조방은 확실하다. 조방. 조방력이라고 저는 이제 외치고 다니는데 네. 조방력 멋있죠? 조방력. 예. 여기서 력은 뭡니까? 예, 전력기기. 아, 전력. 우리 예, 전력기기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AI 고속도로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거죠? 있지만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제 미국의 운용사에서 나온 1메가와트 시당 이제 발전 원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1메가와트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걸 하는데 원자력은 한 200달러가 들어요. 근데 태양광이 50달러. 그리고 원자력은 여러 가지 환경 비용 계속 부과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장기 투자하면 고정 비용이 이제 사라지면서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는 데 비해서 태양광 발전만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올라가고 이게 너무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 의존도가 높아질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스페인 대정전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몸에 이제 혈액을 움직이는 게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상 동맥으로 해서 쫙 가는 것처럼 네. 그 어마어마한 그리드들을 다 옛날에 설계하던 시기가 전부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디나 엉망이 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옛날에는 전부 다 화력 발전하다가 원자력 발전하다가 다시 지금 태양광으로 가는데 이거 뭐 어떤 장기적인 설계나 전망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땜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불운이 겹치면 스페인 대정전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가 경제가 일주일 동안 마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여기에 AI 반도체에 따른 또 그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전력기기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냐. 그래서 조방력 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그 력 부분에 제가 조그만 첨언을 드리면 마침 어제 그저께 과기정통부 해당 부분 그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아젠다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물론 AI 반도체 사이즈, 데이터 센터 사이즈가 뭐 여러 가지지만 컴퓨터 본체만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 본체만한 데이터 센터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4인 가구가 5일 동안 쓰는 전력량과 같다. 1시간이.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기 그 데이터 센터에 붙어 있는 이 전선이 엄청 굵습니다. 여러 개가. 그 정도니까 병렬 연산이라는 게 끝없이 붙인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를 외치지만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같이 까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금이 너무 적다. 이야기도 꼭 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정말 푼 돈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큰 돈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정말 그 메가나 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쓰는 돈에 비해서 10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자문회의 때 이제 물론 이 공학적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었고 저는 이제 경제 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코멘트를 해드렸냐면 이걸 구상하고 구축한 이 프레임워크를 짠 건 너무 마음에 든다. 저도 공감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했느냐? 분명히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야 될 텐데 그럼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만큼 여기서 거둬들이는 효용을 다시 민간 기업에게 쉐어해 주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저 하도 가서 쓴소리해서 요새 안 부르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서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공손하게 쓴소리합니다. 저는 뭐 바로 받아버리니까 네. 예, 삐뚤어진 홍 박사가 돼가지고 아니요. 그럴 때는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주제를 옮겨와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인 그 흐름은 누구도 방향성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베팅하기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쁜 방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어디서 터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면전 갈지 체제 붕괴할지 아니면 핵 합의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정학적 전개를 전망하기보다는 잘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유력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상정하고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를 한번 그림 그려보면 바로 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관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이 중동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든 격화되는 양상이다. 두 번째는 극적 핵 합의를 이뤄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멈춘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격화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로 전개될 거라고 혹시 가늠하십니까? 일단 뭐 100달러는 넘는다. 네. 이렇게 지금보다 한 50% 정도 어. 더 오르는 그런 네. 시나리오가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유가 10불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 1% 정도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지난 2022년 갔던 소비자 물가 5%를 또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더군다나 환율까지 높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2022년에도 6월 물가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 9.1%로 맞습니다. 41년 만에 고물가가 나왔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22년 연초에 국제 유가가 125달러까지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제 제재 가하고 그때 나왔습니다. 역시 만약에 이 전쟁이 확전되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때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홍 박사님만의 주장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는 국제 유가가 그렇게 고조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거시경제적으로 국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면 분명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플레 야기에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2.5%인데 이게 다시 이제 인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네. 우리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충격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일대 충격의 연쇄적인 악순환 네.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재정밖에 답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조달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재정을 쓰는 데 따르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문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재정도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 쇼크들이 터지는 시기에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적인 에너지원이 빨리 신속하게 발굴되면 짧게 끝나고 네. 아니면 길게 가는. 그러니까 옛날 80년대에는 오래 갔던 이유가 원유를 대체할 만한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게 원자력밖에 없는데 원자력 건설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오래 걸렸던 거라면 이번에는 이제 셰일과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 이후에 지금 3년째 전쟁이 이루어지는데도 얼마 전 60불 밑에까지 갈 정도로 미국 셰일 영향력 그리고 태양광의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오는 충격은 그때처럼 뭐 2년 3년은 안 갈 것 같고 네. 짧게는 가겠지만 아무튼 강력한 불황을 피하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박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토론적으로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하거나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걷잡을 수 없이 5% 이상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2년에 정점이 6.3%였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같이 만날 때,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 회의 때 파월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나 점도표상에서 모두 같은 메시지를 준 게 어쨌든 물가는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고 경기는 지금보다 후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전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물가 안정이 우선이냐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물가 안정을 더 우선시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국제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그러면 경기는 지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국제 유가나 뭐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의 운용하고 있는 기준금리보다 더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이 야기되니
금리를 인상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경기 후퇴를 막는 것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고 물가 안정 이후에 경기 회복을 생각하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는 인상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우리나라. 예. 그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거인데다가 네.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이제 2021, 22년을 생각해 보면 자산시장 버블에 그 레고랜드 때문에 환율이 급등해서 맞습니다. 환 문제로 인한 2차 충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물가 6%까지 갔던 건데 저는 이제 그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네. 유가는 그 정도 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고 쳐도 물가가 그 정도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그때 비해서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이제 딴 나라보다는 덜했지만 재정을 엄청나게 했었고 초저금리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건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제약적일 것이고 네. 하는 신용이나 하지. 우리 어차피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외부 충격인데 네. 여기서 우리끼리 금리 뭐 그렇게 인상해 본들 외환이 문제가 될 때는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좋습니다.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돈의 흐름의 이제 저자이시니까 네네네. 제가 봐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많이 55달러까지 떨어졌었던 배경이 경기가 너무 둔화해서 뭐 생산도 없고 설비 투자도 없고 글로벌 경제가 다 그러니까 네네. 관세 전쟁의 영향인 거죠.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원유 수요가 줄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진 상황에 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막혀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한들 상당히 2022년하고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했고요. 그러면 돈의 흐름의 저자로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1번 시나리오 격화되는 양상이면 당연히 조금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이 운영될 거고 글로벌리 인플레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더 투심이 줄어들고 금으로 몰릴 가능성은 더 있다. 예,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짝 솟았긴 했지만 그 다음은 아마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실 것 같고 더 밑으로도 갈 수 있다. 더 밑으로도 간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돈의 흐름이라든가 실물 경제라든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채권 사야죠. 채권 사야 된다. 그때는 뭐 채권이 네. 지금 요새 글로벌 채권 금리가 다 반등한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또 타코하면 예. 또 타코라니까 이제 좀 죄송한데 네. 일단 아무튼 도망가시면 네. 유가 오르는 건 또 잠깐 반작이고 또 이번 유가 오른 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또 증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유가가 또 드라이빙 시즌에는 좀 천천히 내리겠죠. 7월, 8월까지는 이렇게 유가 소비, 원유 소비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라서 좀 유가가 좀 천천히 내리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가 내려가면서 이제 관세 충격이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관세 충격이 우리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냥 옛날보다 한 10% 정도 올린 정도로 끝난다. 라고만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전체 미국 그 1년에 수입되는 이제 그 수익 규모가 한 7조 정도, 7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7, 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세금 10% 걷어서 7천억 불 정도 걷고 땡.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한다라면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미 연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근원 인플레이션이 살짝 반등하는 정도로 끝나면 채권 시장에서는 공포가 진정되면서 한번 골드락스 비슷한 것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길 바라고 그 사람은 뭐 맨날 금리 2% 내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전쟁하다가 어쩌면 계속 관세 전쟁하다가 멈칫하고 뭐 미중 무역 전쟁하다가 멈칫할 때 보면 뭔가 어떤 지표가 자기가 원하는 지표가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든가 이런 일이 나오면 멈칫하고 치킨런 합니다. 근데 역시 그냥 재밌는 표현이지만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말을 국제 유가가 올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77불이 뭐예요? 77불.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 반드시 인플레가 야기 될 텐데. 미국 사람들은 기름 그 뭐 물처럼 쓰는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SUV예요. 예. 그리고 뭐 그러면 금리 인하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 정권 기간 동안. 그죠? 그 적어도 저 파월은 임기 그 네. 끝나는 내년 4월에 임기 끝나는데 네. 그 전에 절대 금리 인하 안 해주겠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바라지 인상 안 않는. 하면 다행이죠. 인상 안 하면 다행이죠. 예. 근데 되게 재밌게도 백악관이나 미국 이 정부 옹호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제 원유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태양광 보조금은 이번에 법안에서 왜 폐지하는지 꼭 열어봐 주세요. 그분들한테. 그 참 저는 영혼 이탈 화법을 잘 쓰시는 분들이 거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팩트잖아요.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원유 소비국이에요. 이자 생산국인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에요. 근데 뭐 자꾸 보조금을 왜 폐지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체 이탈에 영혼 이탈을 하시는 분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미국 백악관을 찾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죠. 저게 뭔 소리일까? 저러면 자기가 이렇게 칼을 찌르면 자기 등이 찔린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걸까? 설마 그렇게 봐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돈의 이동에서 그리고 앞에서부터 홍 박사님이 금을 강조하셨으니까 예. 지정학적 전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극적 이란 핵 합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금으로부터는 돈이 또 빠지겠죠. 빠져나올 예, 가능성이 그럴 때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조금씩 리밸런싱.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많이 오른 거 너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반영돼서 막 오르는 자산들을 좀 팔자.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냥 쩔고 있는 자산을 사자. 이게 리밸런싱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금이 일단 올해 좀 많이 오버슈팅을 해서 네. 지난 2월에 그때 뭐 한 돈에 60만 원 가고 막 그 금치 프리미엄 기억나네요.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가격은 정말 이해해야 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팔아서 예.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지금 국채들이 지금 전쟁의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 있으니까 국채도 조금 사놓고 뭐 다 산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씩 이제 트리밍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 목표 비중이 20%인데 오버슈팅에서 30%가 돼 있으면 한 10% 포인트만 팔아서 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자산으로 좀 옮긴다든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홍 대표님하고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워낙 이 돈의 흐름이라는 책에서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여러분들이 갖추어 놓으셔야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때 이게 좋아.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전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지정학적 전개가 있을 때 그 상황에 어떤 시나리오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적절히 리밸런싱하고 자산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또 프리즘도 지금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곧 2천억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수개월 내에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역시 프리즘 홈페이지 관련 링크와 돈의 흐름 책 링크를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잠깐 마무리한다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2025년 이후로 뭐 중동 전쟁이 아니고서라도 또 다른 전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될 위협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뭐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다른 게 또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대응 전략 한번 마지막으로 더 말씀. 예, 뭐 일단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현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안타깝게도 원화 현금은 그럴 때 휴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뜨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는 순간 네. 이렇게 은행 예금, 뭐 고정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파괴가 돼버리고 네. 그 뭐 완전히 그냥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현금이 휴지가 되는 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가장 공포스러운 게 호르무즈 해협에 못지않게 무서운 곳이 대만 해협 아니겠습니까? 대만 해협에서 만에 하나 전쟁의 총소리가 또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항행로가 막히는 그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일단 요새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고 아무튼 좀 문제가 있긴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 공포, 극단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정말 전쟁의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는 금도 좋지만 미국 달러 예금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거든요. SOFR이라고 SOFR이라고 미국 달러 MMF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도 좀 뭐 많이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위험들이 부각된다. 그런 공포들이 시장을 엄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에는 네. 이제 금도 금이고 미국의 외화예금에 해당되는 상품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대통령은 믿지 못하지만 극단적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달러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학습된 공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도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대만 해협 말씀을 주셨으니까 대만 해협에서 전운이 이게 깃돈다.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 인근으로 간다. 그런 일이 펼쳐지면 중동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죠. 그때 대략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 추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요. TSMC부터 제일 먼저 부서질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AI 반도체 일단 TSMC 말고 어디서 지금 가공 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콧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현대차 공장 뭐 몇 달러에 팔았네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봉쇄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 있는 뭐 당장 북경 현대 공장부터 또는 충칭에 있는 기아차 공장 같은 것들 그리고 정저우 삼성전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실 겁니다. 네. 거기가 전부 다 가동 중단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물건이 가지 못하니까 부품 자체가 수급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동이 전면적인 중단 사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대중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시장 충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 관련주가 또 엮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가 100불, 200불 간다 그러면 그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어요. 한 1, 2년으로 끝날 충격일 수 있는데 대만 해협 봉쇄 및 전쟁 또는 육상전까지 만에 하나 가는 육상전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격 정도로만 끝나거나 혹은 해상 봉쇄에 나서는 순간 세계 경제 물류가 마비되는 충격들을 한국, 일본이 제일 많이 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추풍낙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분산 투자라는 걸 해야 된다. 한국 원화 자산 매력적이고 좋은 자산이지만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하다라는 거 잊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만 해협 봉쇄 혹은 대만 전쟁은 이른바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한국이 참전하라. 한국의 참전 요구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참전까지 모르고 이제 우리 해군 함정들이 그렇죠. 글로 이제 활용되게. 또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이동 같은 경우들 또는 위협들. 왜냐하면 평택에서 딱 뜨면 1시간이면 베이징이거든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갈 때 정말 약간 북한 피해서 돌아가니까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정말 금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부스터까지 달면 정말 1시간 이내 찍을 텐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서로 간에 갈등이 엄청날 텐데 뭐 미국이 중국을 폭격하지는 않지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대만 해협에 있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모두 아까 잠깐 네타냐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가 지금 탄핵 리스크를 임피치먼트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4년째 디플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중국의 국민들의 어떤 심리 지수 이런 거 보면 최악이거든요. 네. 2022년 그 3월에 상해 봉쇄가 결정타였는데 네. 그 뒤 지금 만 3년이 지나도록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히토류에서 트럼프한테 한번 이렇게 멍군 쳤지만 경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가들이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힘을 투사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일종의 참전 혹은 뭐 전비 지원은 지원. 거의 뭐 확실하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는 또 이 대만 갈등이 벌어졌다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우리는 보복 힘들죠. 조치. 예, 우리가 그렇죠. 만만하죠. 그러니까요. 미국을 뭐 보복 때리겠어요? 우리를 그리고 때리지.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입장에서도 네타냐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상한 네. 게 네타냐후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그 자신을 테러리스트들이 2023년 10월에 공격했던 일들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리야드를 때려야지. 네. 왜 테헤란을 때립니까? 사실은 말도 안 네.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만만한 거죠, 이란이. 음, 그리고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잘 대응할지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단 배제하고 한국의 이 주식시장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서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동 전쟁 이전까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걸 배제하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홍 박사님은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기 정권 바뀐 효과가 600포인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왜 그렇게 보냐하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기업들이 2021년에 최고 이익을 냈을 때 영업 이익을 냈을 때 210조 정도 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4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2021년에 종합주가지수 3,300이었으니까 작년에 한 4,000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펀더멘탈에 의해 움직인다면. 네. 근데 작년에 말에 2,300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1,400포인트 정도가 펀더멘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0이나 1,400포인트 정도가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시장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PBR 0.8배 깨진 거. 이제 그런 시장을 한 절반 정도 만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 만회했다고 말하면 앞으로 절반이 남았네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게 왜냐하면 그건 작년 이익이다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또 절반은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중동전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24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고환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분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의 내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1,370원까지 네. 고점 대비 한 100원이 내려갔고 여기서 한 100원 더 내려가면 이익 정말 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만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300, 1,400 정도는 올라갈 룸이 있었는데 대통령 바뀌는 정권 교체 하나만으로 절반은 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걸 정말 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정부의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추경 한 번으로 저는 끝날 필요가 없다. 그럼 30조, 50조 그러는데 작년에 저기 정부 여당의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깎은 돈이 20조가 넘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현 야당, 여당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추가적인 추경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50조, 100조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의 추경은 추경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안을 짤 때 이미 반영되어 있었어야 될 예산이다. 그건 뭐 이미 또 거기다가 상반기가 다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 기회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 굉장히 큰 굉장한 이자를 지불한 삭감이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아무리
윤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그거는 정말 정략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니 올해 더 공격적으로 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상법은 이미 다 기본이다. 근데 우리가 고려아연 영풍물산의 M&A 딜에서 지금 2년째 가고 있는 딜에서 보듯 수많은 시행령과 판례가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돈이 누가 많냐가 자본주의에서는 승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표가 1주가 딱 하나의 표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뭐 저쪽이 바보라서 그래라고 하는 분도 뵀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게 얼마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촘촘한가. 그렇죠. 적대적 M&A는 사실상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저는 고려아연 영풍 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한진칼 M&A,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미도파 합병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최고 경영자가 아무리 전횡을 휘두르고 무능해도 교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 때문에 주주 경시 경영, 주주 멸시 경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업들이 배당은 안 하고 전부 다 현금만 끌어안고 있으면서 터널링 하잖아요. 뒤로 다 돈을 빼먹고 자회사도 상장시키고 뭐 오만 자본구조 다 바꾸면서 이번에 뭐 땡땡 리서치 같은 그런 회사들 이거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좀 쓰고 있잖아요. 결국 그게 대주주님 지분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짓거리들이 다 무슨 인데서 나오냐 하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상속세와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문제들을 하나의 그걸로 해서 대신 채찍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걸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하는 딜을 지금 충분히 지금 190석이 넘는 여당이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가격이 지지잖아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잘 받침된다면 3,500원 무난하고 아까 이야기한 펀더멘탈산의 상단인 3,800, 4,000도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말씀하시면 그 다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3,000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펀더멘탈상 말이 안 되는 주가였다 지금이. 지금도 굉장한 저평가다. 왜냐하면 PBR 한 배 미만의 그렇죠. 거든요. 지금 현 주가가 이제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제 기준 아무튼 2,900대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다. 그래서 펀더멘탈 1.1배 정도가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BR이니까 그거 적용하면 3,3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1.1이 말이 됩니까? 주주 경시 경영, 주주 멸시 경영이 사라지면 그런 멸치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 그건 한 0.1배 정도는 더 올라가거나, 또 중국도 1.3배거든요. 역사적 평균. 그리고 일본이 1.8배인데 그 정도 레벨까지 아시아 국가 평균은 가지 않겠나 하면 4,000 아니라 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여건들도 좀 도와줘야죠. 아니 이제 아까 우리 중립으로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립으로 놓고서. 중립만 해도 저는 호재다. 그렇군요. 그냥 맨날 서로 미사일 쏘면서 그래 올해 내내 미사일 쏴라. 그건 사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전혀 놀랍지 않죠. 놀랍지 않죠.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금방 고갈되고 우리가 수출 열심히 할 테니까. 마치 러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러우 전쟁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고 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 공세 종말점에 다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게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더 이상 상대를 전격적으로 진공해서 상태의 영토나 핵심적 거점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그 변칙 공격밖에, 크루크스 같은 거라든가 이번에 드론 공격 같은 이런 변칙 공격밖에는 이제 안 되는, 둘이 완전히 체력이 고갈나서 크런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권투 경기 상황이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극이 더 지속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두 나라 모두 어마어마한 항공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을 다 소모했잖아요. 그럼 자, 그 무기 이제 어디서 보급받을 거냐? 그럼 미국이 우리 무기 수출 안 해줄 건데 그 한마디면 더 전쟁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요 수준만 가도 저는 호재다.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나 이런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런 위에 흐름이 이제 조금이라도 될 것이다. 금이랑 미국 달러 정도 갖고 있으라는 거지, 한국 주식을 미워해서 그걸 사라는 게 아니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었던 구간이 2021년에 정확히 6달 정도 그랬더라고요. 6달.
그리고는 계속 3,000선 미만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 그냥 그렇죠.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쏟아졌죠. 그때 상장됐던 기업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3,000선을 돌파할 때 그 지점에 상장 주식 회전율이라는 이 지표,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정점이었는데 오히려 25년 상반기는 역사상 바닥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주가는 3,500선은 무난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신 것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뭐 우리가 정치적인 편에 서서 논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 분석가로서 한번 중립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코스피 5천이었는데 3,500선 정도만 돌파해도 그래도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운의 영역이다. 어쨌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운의 영역이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중동에서 평화회담 됐다. 그리고 뭐 이란이 핵 포기하는 대신 경제 발전하겠다. 이 한마디 나오면 500포인트 안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닌 예. 정말 그 평가는 뭐냐면 퇴임할 때 저점이 얼마냐.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올해 5천 넘냐 아니냐가 아니라 5년 안에 언제 불황은 한번 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5년에 불황 한번 오니까 네. 그 불황의 코스피 저점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고점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좋습니다. 또 왜 그런 말씀을 들었냐면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듯한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그 공약 못 지켰지 않았. 저도 이거 좋은 공약 아니라고 의견 저도 드렸거든요. MB 때 네. 되게 좋은 공약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공약 아니죠. 어떻게 점수가 공약입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공약이어야죠. 그냥 그 네. 인간 개발 지수 세계 탑5 들겠습니다. 이런 공약 나오는 대통령 좀 보고 싶어요. 휴먼 디벨로프 인덱스라고요. 네. 뭐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라든가 사람들의 또 행복감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문해력 이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세계은행에서 측정하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는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중반에 머물러 있다 그러지만 환율 때문인 거고 PPP 구매력으로 보면 한 6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 그 나라가 우리보다 정말 잘 산다는 느낌 드세요? 미국 정도만 물가 더럽게 비싸네 팁 때문에 예. 기분이 빈정이 상해서 그렇지 딴 나라 가서 이 나라 물가가 정말 우리보다 그렇게 비싼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요. 네.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데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너무 많은 비교질도 하고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맨날 저출산으로 나라 망한다라는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거니까 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로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세계 탑 10인데 탑 5 하겠다. 예를 들어서 탑 20인데 탑 10 하겠다. 이런 멋진 공약 나오는 대통령이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 박사님이 출마하시면 제가 그 출마하는 순간 저는 저희 집 그 등기를 이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각서를 썼습니다. 홍 박사님이 출마하시면 아마 공약이 행복지수 뭐 몇 위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것도 조작한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행복지수는 옛날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옛날에 거니까. 그때 부탄 사례가 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대담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워낙 저는 떠오르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리밸런싱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산 배분. 그런 관점에서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께 리밸런싱 관련해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옆에 사람이 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걸 안 하냐라는 말이 나올 때가 리밸런싱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네. 돈이 아주 쉽게 벌리는 시기. 돈 복사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주변에 뭐 인스타나 스레드나 틱톡에서 나 얼마 벌었어요 하고서 계좌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 좀 해야 된다. 왜? 탐욕을 자극하거든요. 그게. 네. 아니 그 킨들 피셔 그 킨들버거 교수님께서 했던 그 영원한 명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도 잘난 것 없어 보이는 인간이 나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만큼 인간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쟤는 나보다 먼저 지른 것뿐인데 좋아. 추세는 확정됐어. 가자. 하면 버블이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장이라는 게 항상 너무 급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2021년에 우리 갭 투자 장세, 부동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다. 기억나세요? 이런 그 브랜드 광고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가 지나고 보면 버블의 최고점이었고 그 뒤 지금 그 가격을 회복 못한 단지가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의 탐욕, 주변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나오는 시기에는 리밸런싱을 하는 게 건강에 정말 이롭다.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밸런싱의 시점을 말씀 주셨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리밸런싱하는 게 좋겠다? 많이 번 걸 좀 많이 말씀 주셨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를 한국 주식에 내가 담아놨는데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올라와서 20%가 25%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한 손가락 하나가 5%입니다. 네, 그럼 5%를 딱 팔아서 현금으로 좀 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일 고생하는 미국 국채를 간다든가. 그래서 TLT 주가 한번 보시면 뭐 형편없거든요. 그런 데를 간다든가. 예. 그러니까 그때 제일 부진하고 가장 멸시받는 자산으로 조금 사두는.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을 넘는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제일 고생하고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라. 그럼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 예. 그래서 뭐 50%를 내가 운영을 한다 그러시면 한 6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를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굉장히 쉽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의 리밸런싱에 대한 알고리즘,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복사해서 살 수 있는 예,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다.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에 야. 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 박사님이 먼저 기분이 좋아요. 홍 박사님이 이렇게 늘 기분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재능까지 있으십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토론했고요.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이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쾌한 한 시간이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말 유쾌하게 많은 부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이 영상 꼭 많은 분들께 또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프리즘 자산운용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돈의 흐름 이 책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에 있는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